내 이름은 민수야. 나에게는 매년 여름마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는 전통이 있어. 이곳은 공기 좋고 조용해서 도시의 혼잡함을 잊기에 안성맞춤이거든. 올해도 나는 어김없이 그 마을을 찾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과는 다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말았지. 그날은 습도가 높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날이었어. 나는 늘 즐기던 대로 숲속을 산책하기로 했어. 평소에는 자주 다니던 길이 눈을 감고도 걸을 만큼 익숙했지만 안개 때문에 조망이 나빠서 조금 방향 감각이 흐려졌지. 그래도 나는 무작정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 한참을 걸었을까 길이 아닌 곳에서 묘하게 눈길을 끄는 풍경을 발견했어. 희미한 안개 속에서 하얀 집이 보였거든. 이곳에 이런 집이 있던가? 호기심이 일었어.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기억도 없어서 아마 내가 이제껏 보지 못한 강가 쪽 별장인가 싶었던 거야. 가까이 다가가자 집 외형이 점점 뚜렷해졌어. 꽤 낡고 버려진 느낌이었지.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 자연스럽게도 내부가 궁금해졌어. 휴가 기간 동안의 대담성이라고 할까?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턱을 넘었어.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지. 이 집은 빈집이 아니었어.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은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 식탁 위에는 이미 차가운 음식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어. 묘하게도 그림 속 사람들은 내 시선을 쫓고 있는 듯했어. 혹시 주인을 마주치면 곤란하겠다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등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어. 당황한 나는 재빨리 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마치 집에 갇힌 느낌이었지. 당황스러움이 밀려와 머리가 하얘졌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오래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정막을 깼지. 머뭇거리며 소화기를 들었어. 전화기 반대편에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어. 마치 예전에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 같았어.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방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꺼졌어. 그 순간 초상화의 얼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서 풀려난 듯 그림들이 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 놀란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어.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엇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어. 나는 재빨리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숲을 빠져나오자 드디어 안개의 장막이 걷히고 밝은 햇빛이 눈에 들어왔어.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어떤 집도 없었어.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지. 꿈이라기에는 광경이 너무나도 생생했어. 마을로 돌아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숲속에 하얀 집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나의 경험담을 들으며 농담으로 치부할 뿐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나는 다시 그 숲을 떠올리곤 해. 그리고 다시는 혼자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하지. 하지만 때때로 문득 궁금해져. 만약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 종착점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숙집은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3층 건물로 금세 뜯어내야 할 만큼 낡고 구식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의 쥐꼬리만한 용돈으로는 감히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없었다. 하숙집 주변은 밤이 되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하루는 대학 과제를 마치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다 느닷없이 싸늘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처음엔 추운 밤이라 여겼지만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이상한 느낌은 쉽게 가시질 않았다. 며칠 후 마침내 내가 그 공포의 실체를 마주한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도 역시 과제를 하느라 늦게 귀가하고 있었다. 하숙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다 쓰러져가는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골목길은 어두운 그림자들만 가득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등 뒤에선 여전히 낯선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아 서둘러 하숙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하숙집의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계단 난간에 반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져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췄고 숨을 고르며 그 여자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주춤거렸다. 한참 동안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그대로 있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를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얼굴은 창백하게 그지없었고 눈은 무언가에 홀린 듯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혼비백산하여 하숙집을 나와 그날 밤 길거리를 헤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하숙집 주인에게 어젯밤에 기묘한 일을 이야기했다. 주인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아가씨 얘기는 오래된 일이네. 전에 이 집에 살던 학생인데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떠났지. 이따금씩 이 집에 나타난다고들 하지. 그 이후로 나는 하숙집에서 다른 방을 알아보고 급하게 이사를 갔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하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 되면 그때의 그 싸늘한 한기와 버려진 계단이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이제는 모두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날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엔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면서도 주고받던 이야기 속에는 이 집의 지하실에 어떤 그림자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던 박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곳이 직장과 가까운 데다 집값도 비교적 저렴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난 봄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지내며 새 집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첨벙이는 소리, 끼익끼익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하고 분명해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밤길을 걸을 때마다 쓸쓸함과 섬뜩함을 느꼈으며 두 아이도 무서워서 지하실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하실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반쯤 열린 지하실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악취도 진동했습니다. 박 씨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하실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 형체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날개를 펼친 큰 새 같고 동시에 땅에 기어다니는 뱀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순간 소름이 오싹 돋으면서 뒤로 물러섰고 그와 동시에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박 씨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지하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그의 아내가 달려왔고 박 씨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지하실 문을 없는 힘껏 닫고는 그 지하실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게 목과 자물쇠로 꽉 잡아맸습니다. 그 후로 박 씨 가족은 그 지하실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집을 매도하고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이 지하실 속 그림자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없이 방치된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지하실 쪽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그저 오래된 집이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의 지하실에 무언가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그 집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끝에 위치한 외딴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 집에 사온 적 없이 사라진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행복하고 잘 살던 네 식구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 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한 젊은 남자 가무처럼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집을 찾은 그는 너무 저렴한 가격에 매료되어 별다른 의심 없이 임시로 렌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짐을 꾸려 집에 도착했고 겉보기엔 그저 조금 오래된 듯한 집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첫날 저녁 그는 긴 여행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 고요한 집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자의 흐느낌 소리 같았다. 남자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꿈일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한 뒤 뒤척였다. 다음날 집안을 둘러보던 남자는 벽난로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가족은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화목해 보였으나 그들의 눈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특이하게도 사진은 중간 부분이 찢어져 있어 그가 찍히게 된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남자는 매일 밤 자정이 넘으면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너무 피로해져 있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결심하고 집 안을 탐색하기로 했다. 그날 밤 흰 소음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던 그는 낡은 나무 계단 아래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지하실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다.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한기가 감돌았고 뒤끝에서 계속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며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소지품이 들어있었는데 바로 사라진 가족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소지품들 중에는 그가 방금 전에 본 가족 사진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가사의하게 반짝이는 그 사진 속에 찍힌 사람은 사라진 가족과 함께 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순간 그 흐느낌 소리가 점차 웃음으로 변해가며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진 남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야만 했다. 지하실을 벗어난 그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올라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밤하늘엔 이미 기묘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귀신에 홀린 듯한 그 집은 결코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 듯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에서 그 젊은 남자의 가방과 옷가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전의 내 가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집에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는 여전히 그 집을 지나는 이들의 귓가에 맴돌며 전해지곤 했다. 그 뒤로도 아무도 그 집의 발을 디디려 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서 삼가며 이야깃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 집은 다시 잊혀지렸으나 아직도 밤이면 외로운 나그네를 유혹하며 그들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